만약 지금 소고기, 오리고기, 심지어 칠면조까지 포함된 음식에 익숙하다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또 다른 새, 꿩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꿩이 야생조류로 여겨졌고 아시아의 울창한 숲에서 사냥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꿩은 산업용으로 대량 사육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마리의 꿩이 포획됩니다. 꿩은 요리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사냥과 최고급 생태 관광에도 기여합니다. 야생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새가 왜 그토록 수익성이 좋은 식량과 서비스 공급원이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농부들이 그렇게 많은 꿩을 통제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게 될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꿩의 기원은 아시아, 특히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와 같은 산악지대에서 유래되었으며 그곳에서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18세기에 상인과 선원들이 이 새를 북미로 운반했고 결국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초창기 꿩은 귀족들의 사냥용으로만 야생에 방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리계에서 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꿩은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되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수세기 동안 농업, 고급 레스토랑 메뉴, 심지어 생태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집약적 축산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양계장, 돼지농장, 낙농장을 떠올립니다. 반면 꿩은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매우 다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적 본성과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지닌 이 새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번식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백만 마리에 달하는 개체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부들은 행동 조절, 환경 관리, 영양 관리 등 다양한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알은 모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암컷 꿩은 성체가 된 후 약 7개월이 지나면 첫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각 주기가 끝나면 암컷은 포란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는데 포란에는 10개에서 18개 이상의 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장에서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정기적으로 수거되어 꼼꼼하게 분류되며 금이 가거나 형태가 이상한 계란은 제거된 후 나머지 계란은 특수 시스템에 넣어집니다. 트레이에 분류된 계란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거친 후 약 섭씨 37.5도의 이상적인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부화실에 넣어집니다. 이처럼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대안은 일관되고 건강한 방식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의 대규모 번식센터의 부화율은 최대 90%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포식자에 의해 알이 쉽게 파괴되는 야생에서의 부화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기술 덕분에 각 농장은 부화 기간 동안만 매년 수백만 마리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작은 파이잔들이 껍질을 깨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활 주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이전 주기가 시작된 후 약 23, 24일 후에 일어납니다. 파이잔들은 태어나자마자 엄격하게 관리되고 빛, 온도, 환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초기 사육구역으로 옮겨집니다. 파이잔들은 생후 5, 6주 동안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는데 이 시기는 파이잔들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더욱 강인하게 사육되도록 설계된 산업용 닭과는 달리 파이산 닭은 산업용 닭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에 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파이산 닭의 사육시설은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근육과 깃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깨끗한 식수와 고단백 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결이나 온도 측면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단기간에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망아지는 충분히 강해지는 시기, 즉 생후 7주에서 10주 사이에 반야생 사육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사육되는 농장 닭과는 달리 이 닭들은 수십 헥타르에서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영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높은 철망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새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여우, 족제비, 맹금류와 같은 동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곳에서 파이잔들은 햇빛, 비, 바람에 적응하고 짧은 비행을 연습하며 자연과 매우 가까운 환경에서 생존 본능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야생으로 성공적으로 방사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집니다. 생존율은 매우 낮습니다. 개체의 35, 40%만이 처음 2주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병, 피로 또는 포식자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육자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들은 운에 기대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다양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일부 농장에서는 새들끼리 쪼는 것을 막기 위해 새 부리에 작은 플라스틱 장치를 부착하여 무리 내에서 발생하는 부상 건수를 줄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지역의 무리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포식자나 부상자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적시에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반야생적인 환경에서 서식하지만 채집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꿩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개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항상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육자들은 지역 곳곳에 여러 개의 급이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급이장에서는 꿩들에게 곡물, 씨앗, 그리고 균형 잡힌 사료를 제공합니다. 꿩이 생후 13주에서 15주가 되면 사실상 완전히 성숙된 것입니다. 꿩은 먼 거리를 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날개와 자연에서 마주치는 혹독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육자들은 포획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동식 울타리나 긴 그물을 설치하여 특정 장소에 모입니다. 다음 단계는 각 개체의 포획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특수 운송 상자에 담는 것입니다. 이 상자는 단단한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은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산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트럭에 실려 해당 장소에서 개인 사냥터나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옮겨져 추가 가공됩니다. 반면 꿩은 닭이나 오리처럼 주로 고기용으로 사육되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스포츠 사냥 목적으로만 사육됩니다. 영국에서는 사냥철에 매년 3,500만 마리에서 4천만 마리의 꿩이 사육되어 방사되며 수십억 파운드의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합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그 수가 상당히 많아 매년 900만 마리에서 1,1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캔자스처럼 기후와 광활한 초원이 이상적인 중서부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꿩이 가득 든 새장을 실은 트럭이 들판으로 향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꿩 사냥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화적 전통이며 많은 지역 사회에서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꿩은 가을과 겨울 사냥 시즌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냥꾼들이 사우스 다코타로 모여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사냥개와 총기를 가지고 도착하며 광활한 들판 한가운데서 꿩을 잡을 기회만 된다면 수천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다. 일부 농장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급 리조트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조트는 투숙객에게 사냥뿐만 아니라 구운 로스트, 크리미한 수프, 진한 스튜 등 신선한 꿩 요리를 바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냥은 이 산업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꿩은 요리계에서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럽의 전통 요리에서는 통구이, 허브를 넣어 끓인 요리 또는 훌륭한 파테로 조리하는 요리 등 꿩고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꿩고기가 칠면조보다 더 고급스러운 대체제로 여겨지며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메뉴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독점성은 높은 가격에 반영됩니다. 꿩고기는 일반적으로 파운드당 7달러에서 9달러 사이이며 품질과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의 가격이 파운드당 약 2달러에서 2.5달러 사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연한 파란색이나 짙은 갈색을 띠는 꿩알은 매우 드물며 계란보다 최대 6배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발한 아이디어의 이면에는 심각한 논쟁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수천만 마리의 새를 사냥 목적으로만 방생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많은 수의 꿩을 야생에 방생하면 생태계에 부담을 주고 토종 동물들이 먹이를 두고 경쟁하게 만들며 잠재적으로 해당 지역의 생물학적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 보호의 책임, 경제적 이익 추구, 그리고 문화적 전통 보존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사격 시즌을 위해 수백만 마리의 꿩을 사육하고 방생하는 관행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많은 마을의 문화적 전통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만 마리의 꿩이 단지 사냥감으로 이용되기 위해 사육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의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더욱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은 이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산업형 꿩 사육 사례가 인간의 독창성과 전통이 어떻게 경제적 기회와 윤리적 딜레마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꿩 사육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농촌 경제를 강화하며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적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꿩이 만들어내는 사냥철, 관광, 그리고 고급 미식 시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습니다. 이 산업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높은 도덕적 생태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천만 마리의 생물을 사냥감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번식시키는 것은 우리와 동물의 관계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로 생계를 위해 사육되는 가축과 달리 꿩은 주로 오락용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필요성보다는 전통과 이익에 더 가깝습니다. 생태적 관점에서 외래종 조류의 대량 방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종 야생동물과 경쟁하며 질병을 확산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 산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의 사냥 체험, 규제된 소규모 방사 또는 단순한 사냥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식량원으로 꿩에 더 집중하는 것과 같은 대안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대규모 방사에는 더욱 엄격한 생태학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산업이 지속되려면 현재 모델을 벗어나 윤리적 책임과 생태적 관리의 원칙을 통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꿩 사육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더 광범위한 도전 과제를 반영하는 거울로 봅니다. 우리는 문화와 상업을 위해 윤리와 생태를 얼마나 기꺼이 타협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진정한 질문은 이 관행을 당장 중단해야 할지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자연의 온전함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꿩 사육을 재편할 비전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천 마리의 야크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용감한 농부들은 산봉우리가 구름 위로 솟아있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고지대에서 끝없는 어려움과 발견에 직면합니다. 야크소는 농업에 사용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매우 매혹적인 문화적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쳤으니 농부들이 수천 마리의 야크소를 사육하는 히말라야 주변 지역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사육되는 야크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리적 위치, 기상 조건, 농장 규모,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인도, 네팔에는 수천 마리의 야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크가 이 지역에서 사육됩니다. 야크는 히말라야 산맥이 원산지인 소의 한 종류로 높은 고도와 혹독한 기후 조건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환경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강인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두꺼운 털, 굽은 뿔, 그리고 유연한 몸 덕분에 야크들은 강인함과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티베트의 농부들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고온지대에서는 여름 내내 야크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풀을 뜯습니다. 밭을 갈고 콩이나 볼리를 심기 위해 봄에 한번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산으로 다시 보내져 겨울이 올 때까지 풀을 뜯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타고 야크를 찾아 집으로 데려옵니다. 야크종의 소들이 계곡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부들은 야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산을 횡단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몸을 녹이기 위해 불 주위에 모여들고 해가 뜨면 다시 돌아와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농부들이 야크소를 찾을 때면 2마리에서 9마리씩 작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농부들은 야크가 주로 먹이를 찾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야크를 찾을 때까지 사냥을 계속하고 마지막 야크를 찾으면 모든 야크를 마을로 데려옵니다. 히말라야 잔스카르 지역에 위치한 샤다이샤데이라는 마을은 일시비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물이 얼어붙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샤다이족은 마을 주변 나무에서 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야크소는 체력이 향상됩니다. 엄청난 양의 나무를 등에 지고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돌아오기 위해 험난한 경사와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또 다른 행사로 겨울철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엌에서 타오르는 불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상당한 양의 나무를 모아 집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장작과 기타 짐을 운반할 때 사람들은 야크의 등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게다가 더 많은 양의 장작을 직접 싣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야크소들의 모임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많은 여정을 했습니다. 장작을 발견하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티베트인들은 봄에 밭을 갈 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으로도 야크소를 이용합니다. 또한 야크는 힘을 이용해 물건을 나릅니다.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야크소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크는 풀을 먹은 후 사막에서 건조된 똥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최적의 연료원으로 활용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야크 똥을 수거하여 주거와 요리에 활용합니다. 티베트의 농부들은 가축 생산에 있어 저지대 농부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추운 지역과 긴 겨울로 인해 천연 식량 자원에 대한 압박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야크 떼를 악천후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기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농부들은 매일 지역 사회의 부족한 기반 시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길 찾기가 어려운 도로는 운송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물류와 의료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인내심과 일에 대한 애정은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크소의 생존을 보장하는 행위가 단순한 소명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크소는 고지대에 위치한 네팔 산악 지역에서 농부들에 의해 방목되고 있습니다. 야크는 주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생하는 풀과 식물을 주식으로 합니다. 농부들은 산의 이점을 활용하여 비옥하고 맛있는 목초지를 경작합니다. 이 목초지는 야크소에게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이 대초원의 동물들은 풍부한 자연 덕분에 혹독한 환경에서도 보호받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번식 과정에서 암컷 야크에게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여 무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미 야크가 새끼를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시기에 농부들은 야크 젖으로 버터를 만들고 이 버터로 유명한 버터차를 만들어 고지대에서 겪는 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썩은 버터로 양초를 만들어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야크털은 농부들이 신발과 따뜻한 옷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반면 현대 야크 사육의 주된 목적은 고기 생산입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히말라야 고원 위로 새벽이 밝아오면 야크 무리는 매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희생과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회복력은 당신이 보는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만 고기를 먹지만 농부들은 야크소를 몰면서 우유도 짜곤 합니다. 이는 이미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저녁 식사는 앞으로 다가올 긴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부들이 몰이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멀리서 야크소들이 먹이와 물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입니다. 결국 집 근처 목초지가 말라붙어 새로운 지역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풀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까지 여정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네팔의 작별 인사를 신비로운 인도로의 여정을 계속하세요. 이 지역에서 야크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력과 인간과 대자연 사이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농부들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산악 생태계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토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야크소를 사육하기 때문입니다. 열대 기후, 특히 긴 건기에는 자연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도라다크의 농부들은 수십 년 동안 혹독한 자연 환경에 노출된 야크 떼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반면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고기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크 고기는 뛰어난 품질과 뛰어난 영양가를 지닌 요리로 여겨집니다. 낮은 지방 함량과 높은 단백질 함량, 그리고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덕분에 야크 고기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품질 좋고 특별한 식사를 원하는 고객들은 야크 고기 사업의 주요 타깃 고객입니다. 야크 고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전문 매장 등에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요리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거대한 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지역에는 여전히 농부들이 있으며 그들은 야크 때와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 덕분에 고산지대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의 야크 농장은 인간의 적응과 인내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 야크 농장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훨씬 넘어 사람과 그들이 사는 환경 사이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농부들은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섬세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지대 농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려움에 직면한 야크 농부들의 회복력과 헌신에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극심한 기후,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현대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은 모든 성공이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정부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만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실에서 단순히 복제하거나 산업형 농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온 전통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야크가 의존하는 취약한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목초지 감소와 식량 경쟁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방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토지 황폐화를 가속화하고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야크 생산물 수요 변동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지면 농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농부들을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NGO는 야크 제품의 손실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나은 인프라, 수혜 서비스, 그리고 저온 유통 물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생태 관광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활동을 장려하면 농부들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야크 목축의 문화적, 생태적 중요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 과학을 신중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무리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교배를 활용하거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초원을 보호하기 위해 순환 방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지역 관습을 존중하여 설계된다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야크 농사를 히말라야 정체성의 대체 불가능한 부분으로 봅니다. 야크 농사는 생계수단이자 독특한 산악 생태계에 대한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사회가 이 농부들을 단순히 고기, 우유, 약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연결하는 삶의 방식의 수호자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크 농사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미래 세대가 인간, 동물, 그리고 고원의 놀라운 공존을 계속 목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